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부지런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지원자 스스로가 열심히 공부해야겠지만 그만큼 가족들의 지원과 후원도 필수적입니다. 이 점에 대한 인식으로 사자가 된 사람과 결혼하려면 서로를 이해해주고 지지해줄 줄 알아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집 열쇠, 차 열쇠, 사무실 열쇠, 이 세 가지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도 있을 정도이죠. 저 또한 의사인 남편과의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책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다행히도 우리 시댁 부모님들은 매우 천진난만하고 마음이 따뜻하신 분들이셨습니다. 남편이 인턴을 시작했을 때 결혼하게 되었는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경제적인 부담이 있음을 시어머니가 알게 되셔서도 의사가 별것도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할 수 있는 일이라 할 일 차지하라고 하셨습니다. 노동하는 거지든 직장인이든 의사든 모두가 월급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러한 부담을 안겨야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하고 공부하면 누구든 할 수 있는 직업인 것이죠. 그러니 부담 가질 필요 없어. 그렇게 말했는데 손을 휘둘렀지만 왜 연예인 원빈의 아버지가 그랬다고 하시면서 우리 아들은 뭐가 잘생겼냐고 더 잘생긴 사람이 연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아들은 평범하게 생겨 그런 직업을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의사 면허는 누구나 노력한다면 얻을 수 있는 별거 아닌 거라고 하니 우리 아들이 의사라고요. 우리 아들이 엄청 잘난 것 같아요랍니다. 이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답니다. 아, 그래도요. 어머님, 사실 저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은요.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의사와 결혼하는 거니까 저도 뭐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둘이 좋아서 결혼한다는데 직업이 무슨 상관이야? 게다가 대학병원 인턴이 얼마나 되겠어 따지고 보면 사회생활 몇 년 더 했다고 연봉 오르는 게 우리 며느리가 더 잘 보는 게 사실 아니냐. 밤낮으로 고생하면서 병원을 지키며 일하면 뭐 받는 노동값이 조금인데 그런 부담은 가지지 말아요. 오히려 시어머니를 포함한 시댁 식구들이 상견례 자리에서 우리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말하기까지 했었어요. 본인 아들이 아직 인턴만 되어서 버는 돈이 너무 적은데 또 병원 일의 특성상 집을 비워야 하는 일이 많았으니 제가 외롭고 힘들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나오셨어요. 솔직히 저라면 의사들이 유세를 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시댁 식구들은 직업이란 것이 사람을 자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참 좋은 사람들과 가족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올 것도 아니고 일은 너무 바빠서 당직이든 야근이든 응급이든 하루 종일 병원에 묶여 있어야 하는 상황이겠죠.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여유 있는 의사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며느리가 혼자서 외로울까 걱정이 되네요. 우리 딸도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다가 사실 잠자는 동안 외로움을 느낄 틈도 없을지도 몰라요. 사위가 얼마나 대단한지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들보다 시간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써야 하는 법이거든요. 그것을 이해 못할 가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도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이 돈을 잘 번다 생각하셨을 텐데 대학 병원 월급이라고 해도 너무 짜던데요. 형편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을 시키게 되어서 참으로 면목이 없습니다. 우리 집안이 넉넉했으면 몰라도 아들 하나 장가 겨우 보낼 사정이니까 모쪼록 우리 아들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이에 억만금을 모아 집을 톡톡 사고 결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들 부모의 도움을 받아가며 시작하는 것이지요. 남편은 인턴 월급을 모아야겠다 막 하는데 너무 티끌만큼 외에는 돈이 되지 않았기에 우리는 양가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신혼집 전세를 얻게 되었고 결혼을 한 이후에 서로 각자의 직장에서 돈을 벌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살게 되었어요. 제가 보다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을 한다는데 우리 남편은 시끄러운 맘에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집에서 같이 밥을 먹기도 어려울 정도로 바빴어요. 병원에서의 일은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하루 종일 응급실에서 야근하고 당직이라니까요.
잠도 거의 못 자고 환자들을 돌봐야 했으니까요. 그랬더니 돈도 많이 버는 일이겠다 싶기도 했어요.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라는 직업이 무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큰 침대에서 자야 했어도 참고 견뎌내고 버틸 수 있었어요. 몇 년이고 함께 지내면서 우리 부부에게도 아이가 생기게 되었고 전혀 모자람이 없이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남편이 일하는 것에 의존하여 아이를 키웠던 게 조금 이상하네요. 우리 시어머니는 어림없는 사람던데 어째서 이렇게 변해가는지 싶네요.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내용이 전부예요. 옆집에 사는 동재 아줌마라는 분 때문이었어요. 동재 아줌마가 누구냐면 남편의 동갑내기 친구, 동재 씨의 어머니인데 남편이랑 동재 씨 둘 다 항상 전교 1, 2등을 다투던 라이벌 같은 관계였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둘이 으르렁거리는 사이는 아니었고 서로 너 1등 한 번, 나 1등 한 번 하면서 공부하는 방법도 공유하고 성적도 공유하고 꽤 친한 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엄마들 길에도 서로 친하게 지냈다고 했어요. 물론 약간 내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라이벌 관계였으나 은연중에 내 아들이 더 잘났네 하면서 으스대는 거예요. 동재가 이번에 2등 했겠네. 우리 준수가 이번에 1등 자리 떡하니 차지하고 돌아왔으니 혹시 동재 성적이 더 떨어진 건 아니지 아이 그아 함덕일까 생각했었는데요. 제가 걱정거리가 됐지만 2등한 것뿐이에요. 원래 준수와 동재는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는 관계였어요. 지난번에 동재가 1등 했으니 이번에는 준수에게 양보해줘야겠죠. 그러면 둘이 서로 질투하지 않고 친하게 지낼 수 있겠지요.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해서 서로 잘 지내야 해요. 아, 웃는 얼굴로 당신의 자식이 더 잘 나갔다고 안심해도 돼요? 하지만 동재 씨가 삼수를 하면서 의대에 진학했는데 우리 남편은 한 번에 뚝 닿았어요. 그때부터 동자 아줌마와 시모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생겼어요. 동재 씨가 의사가 되는데 늦게 된 것도 있고 결혼을 하지 못해서 노총각이 될 때까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는 속으로 축제를 벌이게 된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 아들이 더 잘 나왔네요. 틀림없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동생이랑 아줌마한테 어깨를 쫙 펴고 기사라고 자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반전이 일어나게 된 거죠. 아니, 동생은 아직도 장가를 못 가서 어쩌다가 우리 며느리는 손주까지 돌아오니 나왔는데 이러다 동생 엄마 손주 얼굴도 못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디 한번 내가 천자리라도 주선해보자. 우리 며느리 친구 중에 괜찮은 사람 하나 소개해 달라고 해봐. 아이, 무슨 소리야? 우리 동생이 여자를 보는 눈이 높아서 아직 장가 못 갔던 거야? 의사식이나 되어서 아무나 붙잡고 결혼하면 되겠어? 우리 동생이 이번에 결혼해 나의 마음까지 잡아서 못 가겠다. 쏘가리를 했던 것도 사실이긴 한데 이런 힘든 남자를 얻으려고 했는지도 몰라. 아니, 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소리야. 거기다가 며느리는 기특한 존재이며 그들은 말을 잘 듣고 내게 따르라고 말한다. 아이가 잘 나오고 잘 키우면 대단한 것입니다. 얼마나 뛰어난지 모를 정도로. 또한 그녀는 부잣집 딸이기에 결혼일도 이미 잡았는데 벌써 강남의 피부관리와 다이어트 전문 병원을 설명하고 계약서까지 제공한다는 걸 들었다. 우리 동생은 돈 문제에 앉는 것은 시간 문제일 거라고 생각한다. 동생의 눈 하나는 높게 빛날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모르고 결혼을 장려했으니 미안한 마음이 든다. 강남의 피부과와 다이어트 병원 관련 계약도 전부 필요한 것이겠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뭘 할지 몰라. 부모님 집에는 돈이 화재처럼 쌓여 있었다. 그래서 마치 의사결정을 내린 것처럼 우릴 감사하다고 했고 엄청난 선물도 했다. 선물을 보내놓았는데 내 몸이 별로 안 좋아서 며느리가 얼마나 친절하게 챙겨주시는지 잘 알겠어요. 이젠 택배로 선물들을 촘촘히 싸서 보내도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직접 찾아와서 선물들을 들고 오셔서 아이 식사까지 챙겨주시면서 정말 고맙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우리 시어머니가 저와 동생의 와이프를 비교하며 저를 돌멩이로 쏘아대거나 바위를 던지듯이 시집살이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조그만 일이라도 하면 동생의 와이프는 훌륭하다고 하면서 비교하고 무시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배려해주지 않는 게 서운해서 그리고 넘어갔었지만 점점 상황이 심해지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는 부드럽고 친절한 시어머니였기에 따르다가 살아왔었는데 시집살이가 시작된 후로는 시어머니나 제 눈만 마주치면 서로 거칠게 다물더라고요. 그렇게 동생 씨의 아내도 함께 어지러워했습니다. 결혼한 이후 4년이 지났고 남편과 함께 9년 차가 된 시점에서 우리 아이도 초등학생이 되었으며 저 또한 44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우다 보니 몸이 근질근질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이가 어릴 적에는 하루 종일 돌봐야 해서 정신이 없었지만 이제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면서 학원을 다니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제게 생긴 여유 시간이 꽤 길어졌죠. 그래서 나 또한 다른 사람들처럼 사회생활을 즐기고 싶어지며 제 돈을 벌어 제 자신을 위해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해해 줄 것이라 생각하지만 아이를 낳은 이후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제 친구가 아니라 주로 아이의 친구들의 엄마들과 가까이 지낸다는 점을 알아요. 만나서 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찾고 있어요. 너무 솔직한 글이네요. 제 생각에는 그것이 당신이 변화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 같아요. 아이에 관한 얘기만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본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친구들과의 관계가 사라지는 느낌이 드는 것도 이해가 되고 본인만의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욕망도 이해가 가요. 사회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만 아이를 키우다 보니 사회적인 연결이 부족해지고 있고 돈을 벌어 나름대로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욕망도 이해됩니다. 아이를 위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활동을 통해 돈을 벌면 괜찮을 것 같고 집에만 있어도 아이가 도움을 받는 일이 적어지니 조금은 자신을 생각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젊은 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경험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이제는 병원에서 좋은 자리를 잡아서 아이를 돌보는 일 외에도 다양한 경험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비해서 힘든 일도 많아졌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 경력도 아직 길지 않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쉬어왔기 때문에 적응하기가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생각했거든 아웃도어 매장을 내는 것은 어떨까 하는 것이었어요. 전에 다녔던 회사가 의류 브랜드 회사였고 매장에서 판매원으로 일한 경험도 있고 본사에서 근무한 적도 있었으며 매장 관리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웃도어 판매업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또한 예전에 같이 일했던 친구들이 도와줄 의향을 표시해 주었기 때문에 제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남편의 동의를 받아서 아웃도어 매장을 오픈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매장을 열고 난 후에 제 시어머니가 큰 이슈를 일으켰어요. 제 남편이 생활비를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시어머니는 잘한 일이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줄 거라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눈치였어요. 의사 마누라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우도 매장해준다면 너 지금 우리 아들 얼굴에 먹칠이라고 내조를 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매장을 내서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호라비 소리를 들을 생각이냐? 아휴, 제가 일을 하는데 왜 남편이 호라비 소리를 듣지? 어머님, 그건 억지죠. 어차피 그이가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저야말로 집에서 노는 일을 하겠다는 거고요. 이게 내주 아니겠어요. 제 매장을 이면 남편이 급하게 저를 찾을 때 문을 닫고 남편에게 달려갈 수도 있고요. 직원도 2개요. 아유, 아주 그냥 내 말이 다 맞고 옳지. 어디 한번 잘해봐라, 쫄딱. 망해봐야 정신을 차리지요. 시어머니가 제가 오픈한 매장에 저주를 걸었을까요? 처음에는 정말 매장 손님이 없어서 팔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7전8기가 제 인생 모토였거든요. 그냥 매장 구경하러 온 사람들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역가의 아줌마들과 친해지기도 했어요.
거기다가 손님을 끌어모으는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날이 지날수록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간 것 같았는데 제가 아웃도어 매장을 고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시부모님의 취미가 등산이었다는 것을 생각 못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제 매장에 호구호나 와서 무슨 좋은 게 있는지 살피는 거 아닐까요? 마치 하이에나처럼 무엇을 찾는 모습이에요. 시어머니의 친구들도 산악 동호회를 하며 함께 산을 타는 것 같네요. 친구들이 맨날 제 매장에 와서는 불량이 물건 없느냐 하면 오타가 있으면 그냥 주면 안 된다며 직원들이 입는 옷이나 남은 물건이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출근을 해서 직원들과 특가 상품으로 나오는 매대를 정리하고 매치를 확인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친구들을 끌고 매장에 방문하셨어요. 그런데 어디서 본 것 같다 싶었는데 나가서 아파 죽겠다고 병문안하러 왔다고 찾아와서는 산악동호회에 가입하라는 이야기만 잔뜩 늘어놓고 갔던 그 시어머니의 친구들이었어요. 다들 출산해 보셨으면 아시잖아요. 출산하고 나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제왕절개를 했거든요. 소변관을 꽂아놓고 드러누워서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들이 찾아와서는 산악동호회 이야기만 잔뜩 늘어놓고 갔다고 하네요. 아마요. 우리 며느리가 예전에 둘째를 낳았을 때 나는 찾아가서 응원도 해주었고 이렇게 아웃도어 매장을 열었다는 사실에 대해 의사로 재직 중인 남편의 며느리가 왜 이런 사업을 하는지 물었더니 아이다. 시어머니가 등산을 좋아하셔서 열게 된 거라며 미자 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매장에는 직원도 있지만 여유가 좀 있어서 시간이 나면 같이 등산이나 가자고 제안했고 우리 미자 언니의 며느리로서 주는 커피도 한 잔 마셔보겠다고 했다. 아, 예, 오셨어요. 천천히 구경하시고 마음에 드시는 제품이 있으면 직원을 불러주세요. 커피는 안 되겠네요. 저희 매장은 취식이 금지되어 있어요. 라고 말했다. 매장을 찾아와서 당당하게 매장을 구경하러 온 다른 손님은 미스테리한 방식으로 아웃도어 제품들을 입었다가 벗었다가 그리고 신발도 변경하고 싶다고 요구했다. 동생이 밥을 잘 얻어 먹고 다니는데 우리 부모님도 안심하실 거예요. 재수 씨가 생각이 있으면 집들이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 그래도 부모님께는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아주버님 집들이를 할 때도 빈손으로 오실 건 아니겠죠. 제가 축의 봉투 정리하다가 알았는데 아주버님은 동생이 결혼하는데 축의 한 푼도 안 내셨다고 해요. 저희한테는 결혼식에 입을 옷도 없다고 하시면서 양보까지 해주시면서 옷을 입으셔서 기금도 안 내셨는데 그렇다고 가전을 사주신 것도 아니시고요. 솔직히 남편이 너무 섭섭해했어요. 참나리, 그걸 또 확인했어요. 나중에 제가 크게 한번 도와줄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어쨌든 신혼집 집들이에 갈 때는 절대 빈손으로 가지 않을 거니까 고기와 반찬을 제대로 준비해 줄 거야. 우리 부모님도요. 황당했어요. 아시겠지 모르겠지만 소품잡화 같은 것들은 직원들도 할인이 안 되거든요. 몇십만 원짜리 옷을 사야 할인도 넣을 수 있지? 5천 원짜리 양말을 파는데 무슨 할인을 해주겠어요? 어머님 사은품 같은 것들도 적어도 10만 원이나 20만 원 이상 사셔야만 증정되는 거예요. 저도 땅바닥에 장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은품도 전부 제 돈으로 사서 채우는 건데 내가 일부러 친구들까지 데리고 왔는데 너무 빡빡하게 구는 거 아니냐고. 으유, 이러니까 며느리가 예쁨을 못 받는 거지? 가족끼리 주고 챙기는 건 챙겨야지. 우리 친정 식구들은 제가 아웃도어 매장을 오픈하고 나니까 등산을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으시면서 몇십만 원어치 옷을 사가고 사은품을 얹어준다고 해도 필요 없다면서. 나중에 손님들에게 주려고 했는데 무려 의사. 아들이나 둔 우리 시어머니는 저에게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저러는 모습이 너무 어이가 없고 우습네요. 제가 매장에 하루 종일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일을 볼 때도 있고 본사에 가야 할 때도 있으니까 일이 있어서 이틀 연속 쉬었지만 3일째 출근했을 때 직원들이 제게 서두르며 오더라고 해서 점장님께서 말씀하실 사항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아, 가면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그냥 그대로 말할게요. 아이고, 왜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하고 있어?
왜 손님께 돈 계산이 잘못된 거래요? 아니요. 그 점장님이 가족이시면서 시어머니가 계셔서 그분이 옷을 사가셨는데 다음 날에 반품을 요청해왔단 것입니다. 어머님이 매장에 오셨었는데 그냥 반품해 드렸지요. 점장님 어머니께서는 신이 우기시는 것 같았는데 옷의 상태가 좀 안 좋았어요. 옷에는 택이 그대로 붙어 있었는데 아마 어머님께서 옷을 입고 밖에 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원에게 옷 상태를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글쎄 실내가 나는데도 옷의 택만 그대로 붙어 있었어요. 옷을 봐도 입었던 흔적이 분명하게 보여서 아마 옷을 구매한 후 바로 등산하러 가셨다가 등산 후에 돌아올 때 바로 환불을 요청한 것 같아요. 제가 본사에 업무가 있어서 이틀간 결근을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신뢰가 사라졌어요. 이런 행동은 일부러 한 게 분명해서 옷에 흙 같은 것도 묻어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반품이 알맞다고 생각해요. 받으면 안 되는 건데 안 된다고 말을 했는데도 박박 우기니까 어쩔 수 없이 해줬겠지. 내가 우리 어머님께 가서 잘 말할 테니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난감했을 텐데 정말 고생 많았어. 아, 저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점장님 시어머니 하시면서 해줘도 된다고 했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직원이 저한테 사과를 하는데 이게 왜 직원의 잘못일까요? 저는 그날 그 신내 나는 옷을 챙겨 들고 퇴근하자마자 시댁으로 갔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길래 그 발 앞으로 냅다 옷을 환불하고 가는 시어머니가 던졌어요. 너는 인사도 하기 전에 이게 무슨 짓이야. 아주 내 앞으로 물건을 집어던지고 며느리가 잘하는 짓이다. 어머니님, 이게 뭔지 아시겠죠? 저희 오사 가서 등산을 갔을 때 입었던 옷을 환불해달라고 하면서 박박 우기 있다면서요. 제가 점장 시어머니께서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왜 그러세요? 어머나, 지금 환불했다고 따지러 오신 건가요? 아니요, 제가 환불을 해주시라고 한 건 맞지만 입은 적이 없는데 어디서 생사람을 잡고 있어? 그 직원 진짜 웃기네요. 지가 옷을 잘 갈랐으면 왜 환불을 해줘야 하죠? 애초에 옷 상태가 별로여서 환불한 거예요. 너희들은 저한테 바가지를 씌우고 매출을 올리려고 일부러 이런 건 아니에요. 어머님이 옷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옷 표면에 상처도 있고 실내도 났거든요. 누가 봐도 산 탈 때 입었던 옷인데 왜 발뺌을 하는 건가요? 택만 붙어 있으면 다 환불 가능한 줄 아세요? 이거 결제하게 빨리 카드를 주시든가 현금을 주시든가 이 옷 가져가시라고요. 아유, 원래부터 환불할 거였다니까. 받자마자 필요한 신발을 사야겠다는데 돈이 한 푼도 없이 그렇게 특별한 한정판 신발을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100% 오르는 것이었는데 순간 집안 분위기가 갑자기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까마귀 같은 울음을 해야 할 것처럼 정적이 싹 드러났는데 우리 부모님이 제가 모르게 우리를 향해 정신 좀 차리라고 아주 애걸복걸을 했을 텐데요. 아니, 우리 어머님은 아주 어렸을 거라고 할 수 없어요. 남편과 33살 때 결혼했는데 어머님은 4살 연상이었으니 37살이셨어요. 그 정도면 세상 사는 법을 다 알아야지요. 37살에 무지개 이혼을 하다니 진짜로 답이 없어 보이지 않나요? 저라면 백수 때라도 운동을 해서 몸이라도 좀 만들어 볼 거예요. 사실 운동이라고 하면 그냥 동네 한 바퀴를 뛰어도 되는 것이잖아요. 허그 어느 날 백수 주제에 무슨 친구들이 그렇게 술을 마시고 다니는 건지 배는 툭 튀어나오고 관리라고 전혀 하지 않는 몸이었어요. 진짜로 그냥 아저씨 그 자체였어요. 그러더니 밥 먹자는 말에 신이 나서는 시부모님이 수저를 들기도 전에 소갈비를 오지게 뜯는데 아니 시부모님께 드릴 음식도 없겠더라고요. 진짜 눈치도 없어서 어쩌나 싶은데 저한테 또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재수씨 결혼식에 왔던 그 재수씨 친구들 중에 분홍색 옷 입은 까만색 가방을 들고 있던 친구가 있었지. 그 친구 나 소개 좀 시켜줄 수 있어? 그와 동시에 또 보는 눈이 있는지 제 친구 중에서 제일 이쁜 친구를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진짜 양심을 어디 안드로메다로 팔아넘겼나?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소개를 시켜달라고 할 수 있죠?
본인이 뭐 하나 잘난 것도 없으면서 그런 소리를 하다니 기가 막힐 정도네요. 아주부님, 아직 직장 다닐 정도로 또 일하시는지 몰라도 난 현재 무직이라 데이트를 어떻게 할 생각이신가요? 나이도 이젠 꽤 있으시고 돈이 있어야 연애를 하든 말든 할 수 있다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이씨, 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남녀 사이에서 데이트를 할 때 남자만이 돈을 내야 한다는 법이 있는 건가요? 나는 유머 감각이 좋다고 생각해요. 한번 만나보면 홀딱 반할 거예요. 아주머니, 얼굴도 뭔가요? 장동건, 정우성만 되어야 가능한 일인가요? 관리도 하나도 안 하시고 양심이 없다는 건 말씀하시는 중이신 건가요? 제가 몰라요. 나는 결혼할 남자친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예쁜데 남자친구가 없을 리가 없어요. 이미 다 있으니까 다른 데서 찾아보세요. 맞아. 그런 친구는 나도 몇 번쯤 만나봤어요. 예비 신랑에 대해 몇 번 언급했어요.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죠. 그가 직업 관련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재능이 뛰어났다고 해요. 집도 부자인 것 같고 우리와는 사는 세계가 다른 친구군. 임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어떡해요. 형, 저는 말이 없어서 단지 밥만 먹고 나왔어요. 친구의 예비 신랑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제가 휴대폰을 훔쳐 번호를 확인할지도 몰라요. 사실 제 친구는 남자친구가 없어요. 제가 그를 위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우리 엄마도 부끄러워할 거예요. 그는 제가 소개해준 친구인데 다시는 친구들 사이에서 견뎌내기 힘든 상황이 있지 않을까요? 당할 일 있겠어요. 그것도 이 나이에. 아주머니가 아쉽다며 입맛을 다시는데 어떻게 역겹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얼른 가자고 등짝을 때리니까 그제야 빈등록하고 있다가 움직이더라고요. 끝까지 아주 제 친구들은 괜찮았는데 누구 하나 솔로가 없냐고 물어보는데 남편이 가라고 등을 밀었지? 근데 문제는 그 뒤로 종종 아주버님이 재수씨가 해준 갈비찜이 너무 맛있어서 입에 맴돈다고 갈비찜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아, 제가 또 요리를 좋아하고 자주 하니까 주말에 반찬 같은 거 만들면 가끔 시댁에도 가져다 드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아주머니가 다 처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시부모님 드시라고 조금씩 담아간 것을 왜 다 처먹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짜증이 났어요. 근데 거기서 멈출 우리 아주버님이 아니요, 어이 재수씨. 오늘 뭘 하죠? 나 오늘 재수씨네 집에 좀 들러도 돼요? 아, 난 몇 날째 몸이 허한 것 같아. 재수씨가 해주는 그 갈비찜 먹으면 힘이 솟아날 것 같아. 제가 그동안 몇 번이나 갈비찜 좀 해달라고 부탁했었잖아. 아이, 한 번도 안 해줄 수가 없잖아. 오늘은 꼭 좀 얻어먹자. 동생 신혼집이 불편하지도 않은 건데 자꾸만 와달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거기다가 무슨 갈비찜 못 먹어서 죽은 귀신이 붙었나 비꼬던데 그럴 필요까지 없잖아. 한두 번은 우리도 외식하고 약물이 많아서 바빠서 부탁을 거절했었는데, 그치? 이런 아주버님이 칠전팔팔하면서 뭐 인생이 랜덤 명령을 내리는 건가 봐요. 맨날 물어보면서 맨날 거절하면서 뭐 하고. 아, 저도 사람인데 거짓말을 해도 한계가 있잖아. 기가 있더라고요. 그 뒤로 한두 번 갈비찜을 더 해줬더니 이제는 뭐 맡겨놓은 사람처럼 다음 주에 별일 없지? 갈비 좀 해놔 기지라라는 거 있죠. 정말 제 아들이었으면 어디 가둬놨을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우리 남편이 개지랄을 떨었어요. 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형은 양심도 없어. 가일비라도 사오고 그런 말을 해야지. 어쩜 그렇게 매번 명령들이 나도 안 하는데 우리 마누라가 무슨 갈비찜 장사라도 해 뭐 1년에 한두 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갈비찜 타령을 해대냐고. 우리한테 갈비 맡겨놨어. 한 번만도 그런 소리 해봐야 진짜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마누라 없이 이혼당한 놈이 서러워서 어쩌겠냐. 아, 마누라가 해준 갈비찜도 못 얻어먹어서 채수 씨한테 해달라고 했더니 그걸로 구박을 주네. 어이고.
서러웠어요. 아이고 아이고. 우리 첫째 아들은 나이를 어디로 먹었나 정말 철이 없어서 내가 다 부끄럽다. 부끄러워요. 처놈이 나이 먹고 왜 저러나 몰라요? 아, 저도요.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아요. 아주버님이 자꾸 반찬 내놓으란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뭘 땅 파서 반찬 만드는 줄 아세요? 이제는 돈을 주고 사주세요. 저에게 돈을 주시면 제가 반찬을 아주 기깔나게 만들어서 배달해 드릴 테니까 돈을 내고 사드시라고요. 그 이후로 아쉽게 되었지만 시부모님께 반찬을 가져다 드리는 일도 그만두게 되었어요. 호의로 시작된 일이었는데 아주버님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셔서 저도 더는 그런 호의를 보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꾸준히 6개월 정도가 지난 뒤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남편과 함께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양가에게 알려드렸는데 그냥 임신했다고 말하기가 좀 부조리하다고 생각되어서 약간의 선물을 준비하는 식으로 임태기를 예쁘게 포장해서 선물로 들고 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깜짝 놀라게 해드렸어요. 우리 친정 부모님에게 성공적으로 먼저 서프라이즈를 했고 시댁에 가서도 어머님과 아버님께 우리가 약간 준비한 선물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길 줄은 몰랐어요. 갑자기 선물이라는 말에 아버님이 얼른 다가와서 내가 포장을 열어본다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부부는 당황해서 아니요. 그건 어머님과 아버님을 위한 것인데요. 라고 설명하다가 좀 어색해졌어요. 아버님이 그럼 뭘 먹을 거야? 하면서 얘기를 하더니 상자를 뒤집어 엎으셨어요. 임태희가 덜렁 뚝 떨어지는데 남편과 나는 울상이 되었어요. 아이씨, 뭔 막대기야. 이게 뭐야? 임태희야, 너네 임신했어. 아이란 무슨 선물이야? 어쩌라고. 임태희가 떨렁꾸야. 정작 시부모님은 구경도 못하고 임신했냐는 말에 놀라시게 했죠. 서프라이즈 준비한 게 완전히 망한 것도 짜증나는데. 아주버님이 임기를 휙 던지는 거야? 에이, 이거도 오줌 묻은 거 아니야? 더럽게. 이런 걸 선물이라고 준비하다니. 너네도 좀 그렇다. 괜히 기대만 했네. 제가 너무 속상해서 울상이 되니까 우리 시부모님들이 다 위로를 해주셨어요. 진짜 아주머님이 확 그냥 한 대 치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같이 들었어요. 누구 때문에 서프라이즈가 망했는데 지는 태연 자약하게 저러고 있는지. 그렇게 임신 소식을 알리고 있어? 그때부터 저는 태교에 집중했어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한동안은 반찬 먹고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아주머니도 제가 임신하고 난 뒤부터는 조금 말 조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그것도 잠깐이었고 어떤 사람의 본성이 쉽게 바뀌나요? 입덧이 끝나고 먹을 것을 엄청 찾게 됐거든요. 맨날 야식까지 먹으니까 살이 엄청 찐 것 같아요. 아, 보통 임신하면 붓기도 잘 붓잖아요. 뭐야, 재수씨, 왜 이렇게 살이 찐 거야? 임신하고 나서 완전히 몸매가 달라진 거 다르아요? 몸무게 많이 나갈 줄은 몰랐어요. 아, 몸무게 한번 재보자. 아니, 임신은 임산부한테 돼지가 따로 없다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임신 때 예민하기도 하고 살찐 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요. 뭔 소린 거야? 그러고 나니까 확 울어버렸어.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짜증나니까 저절로 눈물이 나더라고. 별일 아닌데 울고 짜증내니까 시부모님도 당황하고 아주버님도 당황하고. 그때부터 시부모님이 아주버님 없을 때만 저를 불러서 따로 만날 때도 있어. 먹을 것도 살주시고 아기 용품도 사주시고. 솔직히 시부모님은 너무 좋아하는데 아주님을 봐야 한다고 하니까 곤혹스러웠어. 나이 38이라니 백수로 이혼까지 해서 어디든 물불 안 가리고 취직해서 살 생각할 것 같은데 왜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사는지 이해가 안 돼. 깁더디 끝나기도 했고 배도 생각보다 많이 채웠으니 몸이 힘들어서 육가라고. 요직을 약간 일찍 떠났어요. 그래서 집에 있을 일이 많지 않았어요. 남편이 깔끔한 편이라서 많이 청소할 일도 없었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시작했어요.
시간이 많아서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음식들도 만들어 보게 되었어요. 만들어 놓은 음식이 깔끔하고 예쁘게 보이니까 사진 찍기를 시작했어요. 매일 반찬과 요리 사진을 찍으면서 사진첩에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일상을 공유하는 데일리 블로그처럼 일기장을 시작했어요. 매일 한 번 요리 사진을 올렸더니 레시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레시피를 게시하고 요리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기도 했으며 방문자 수도 늘고 댓글도 남기게 되어 너무 즐거웠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임신 8개월 차 때 우리 시모님이 우리 첫째가 집에서 놀고 있는 모습만 보며 너무 바쁘게 일하다 벌어온 돈을 잊고 산 것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도 돈을 벌어야 살아가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작은 식당 한 곳을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시작이 큰 곳이 아닌 동네 가게 하나를 운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배달 사업도 많이 하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어떤 식당을 생각 중이신가요? 요식업은 매우 힘든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집에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즘은 감성을 중시하는 시대여서 인테리어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 요리의 플레이팅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부모님처럼 경험이 풍부하고 노련한 사람이 그런 감성을 이해하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찌감치 무리하지는 말고 내가 알아서 돈을 벌어올 수 있도록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리지 말고 오랫동안 성공적인 요식업 영업자가 되도록 노력해보는 게 어떨까요? 아저씨가 재주가 없을지 몰라도 엄마랑 아빠는 장사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디를 가도 맨날 자기들에게 공짜로 퍼주기만 하다가 장사를 다 말아먹을 거예요. 장사를 아주 똑 부러지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 돈 버는 짓은 내 참조 부인한테 잘했는데 뭐가 어쩌고 어쩌고.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건 아니면서 생활비 한 푼도 보태는 게 아닌데 엄마랑 아빠가 먹고 사는 걸 내가 돈을 벌겠다는 말이야? 너는 이러라 저러라 훈수를 생각하지 말고 가게를 오픈하면 와서 설거지라도 해야 돼. 집에서 언제까지 파푼히 사는 거 싫다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화나신 게 처음인데 좀 당황했어. 항상 큰 소리 한 번은 안 치던 사람이었거든. 아무튼 시부모님은 가게 자리까지 다 계약했다면 식당을 오픈하신다고 하셨고 저는 가게 오픈하기 전에 출산을 해버렸어요. 출산 후에는 당장 조리원으로 이동하여 육아에 치중하게 되었어요. 시댁에서 운영 중인 식당에 방문하지 못한 채 처음 마음에 걸렸죠. 어린이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아 나가기도 어려웠습니다. 시부모님의 식당에 가서 잠깐 밥을 먹기도 어려웠어요. 제가 갔다면 도움을 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기 때문에 움직이기 힘들어서 시부모님도 양해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한동안은 식당에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우리 아기가 자주 아파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어려웠죠. 아기의 건강을 걱정하며 다녀야 할 물품도 많았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에는 분유를 바꾸고 병원에 가야 했어요. 유산균도 처방받아 먹이니까 토가 좀 괜찮아졌어요. 정말 육아는 신기해요. 그런 작은 것들도 하나하나가 아이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아프게 하기도 했다는 걸 아이의 증상이 많이 나아져 외출을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부모님 식당에 갔죠. 근데 글쎄, 한참 점심시간이었는데 너무 한가한 거라고 느껴졌어요. 한 테이블에도 손님이 없고 오늘 무슨 날인지 했는데 아주부님이 앞치마를 흔들며 말하더라고요. 이봐, 내가 망할 거라고 했지? 점심시간인데 파리 한 마리도 없잖아. 엄마랑 아빠가 음식 장사하긴 그랬다는데 나는 몰라. 게임방에 가볼까? 시부모님은 걱정과 근심의 표정을 보였고 저는 시부모님께 밥 먹어도 되냐고 물었더니 정식을 차려주신다고 했어요. 백반집이었는데 정식이 딱딱하게 차려진 음식들과 함께였어요. 6가지 메인 요리로 이루어진 상차림이 나왔어요. 그러나 음식을 받아보니 왜 장사가 안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음식들의 맛이 맞지 않고 간도 세고 무엇보다도 플레이팅이 너무 별로인 거예요. 각양각색의 화려한 그릇 때문에 오히려 반찬이 소홀히 느껴졌어요.
그동안 제가 요리하면서 블로그를 운영해왔는데 이런 감각이 살아나더라고요. 시부모님께 솔직히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솔직하게 문제점을 이야기해도 괜찮을까요? 지금 요리가 먹기 싫은 플레이팅 같아요. 제가 주방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구성을 해봐도 될까요? 아, 그래? 아이, 그래? 우리 며느리의 요리 솜씨가 워낙 좋기도 하고 한번 해볼래? 우리가 감각이 떨어지는 것이 건지 아니면 음식 맛이 별로인 것이 건지 손님들이 2번은 안 오더라고. 저는 반찬을 최대한 메인 요리와 함께 곁들일 수 있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자극적이지 않은 것들로 준비를 했어요. 반찬의 색이 메인 요리를 해치지 않으니까 훨씬 조합이 좋더라고요. 문제는 반찬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메인 음식이 훨씬 돋보이는 그릇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 더 크면 더 좋겠고요. 만약 시간이 괜찮으시면 같이 그릇 쇼핑하러 가요. 시간을 일부러 내서 동으로 주방거리 돌면서 같이 그릇 쇼핑을 하고 난 뒤에 며칠 동안 식당을 문 닫고 반찬 메뉴를 개발하고 리뉴얼 후 식당을 다시 오픈했어요. 깔끔해졌다고 해야겠어요. 시부모님도 대단하다고 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그러나 이미 손님이 없는 가게인데 플레이팅이 바뀐 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홍보가 된 것 같아요. 며칠 동안 손님이 찾아오지 않아서 최후의 수단으로 제 블로그에 시부모님의 가게를 홍보하기로 결심했어요. 비록 그것이 올바른 방법은 아니지만 맘카페의 분위기랑 안 겹치게 약간 살짝 언급해서 글을 몇 번 올렸더니 소문이 퍼져 손님들이 궁금해하며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6살짜리 아이를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자주 가서 손님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는 메모장도 만들어 놓았어요. 음식 맛을 개선하고 플레이팅도 시부모님이 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했어요. 약 3개월간 매일 가게에 나가 일을 받았고 이제는 오픈한 빨로 손님들이 찾아온다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계속해서 손님들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여기서 수급을 잘라내면 이득이겠죠. 언제까지 흑자도 아닌 가게를 유지할 생각인 건데 답답해요. 저랑 시부모님은 아주버님의 말을 무시하고 열심히 가게를 운영했어요. 그러더니 제가 복직을 해야 할 시기가 왔는데 사실 우리 아이가 자주 아프기도 했고 둘째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시부모님의 가게에 출근하면서 요리하는 재미도 너무 좋았어요. 가게가 점점 변화하는 것도 눈에 보였고 그래서 남편과 상의한 끝에 퇴사를 하고 시부모님 가게에 매달렸어요.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을 투자한 결과 시부모님의 가게는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메뉴가 나오면 사진 찍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온라인에 소개되기도 했죠. 동네 작은 식당인데 소문 나니까 줄을 서서 먹어야 하는 맛집으로 바뀐 거예요. 단 1년 사이에요. 시부모님은 전부 제 덕이하고 너무 고마워하셨어요. 그 와중에 우리 아주버님, 제가 식당 일에 힘을 쏟으니 본인이 할 거 없다면서 시부모님 식당 일은 뒷전에 두고 시부모님 가게 옆에 있는 카페에서 일을 하는 알바생이 예쁘다면서 거기 아르바이트를 다니기 시작했었어요. 그래, 아이 뭐라도 해서 돈이라도 벌어라 싶은 마음도 있긴 했는데 일단 취직을 한 이유 자체가 좀 불순하다고요.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예뻐서 한번 꼬셔보겠다고 그 나이에. 유괴노답이라 제가 입 밖으로 꺼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는데 아무튼 거기서 여자 아르바이트생한테 추파 던지다가 쫓겨난 거예요. 나이 40에 그게 말이나 되냐고요? 직장에 다니는? 아류하는 카페에서 아류를 하는 40대의 배불룩한 아저씨가 있는데 한번 이혼한 경력까지 있는 아저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왜 들러붙겠다고 생각하나요? 결국 직원들의 불만으로 아저씨는 쫓겨나게 되었어요. 마치 자기가 그만둔 척 시부모님의 식당을 몇 번 기웃거리더니 갑작스레 저를 붙잡고 이러시더라고요. 아이 나도 이제 방을 좀 끝내고 제대로 부모님의 가게에서 일이나 해보려고 하는데 말이야. 씨씨, 혹시 우리 부모님 가게를 탐내는 거 아니지요? 망해가는 음식점을 살려놓은 건 이해하지만 장남으로서 내가 가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부모님은 이제 늙어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도 버겁다고 하시는데
서서히 나가 물려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재수 씨는 부모님의 노하우를 전수받고 이곳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월급을 잘 줄 테니까 뜬금없이 시부모의 식당이 내 식당이 될 것이라고 물려받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데 그 말이 너무 황당해서 모르게 큰 소리를 내게 되었어요. 솔직히 저는 식당을 탐내고 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요리하는 게 즐겁고 시부모님을 도와드릴 수 있어서 뿌듯했던 것 뿐이었어요. 아, 어르신, 뭐 하시는 건가요? 식당을 탐내고 계신다고요? 여긴 저랑 시부모님이 다 읽을 거예요. 식당인데 무슨 치로 그런 짓을 하시는 건가요? 어르신이 괜히 손대다가 더 망가지면 어쩌려고요? 어르신이 정말 식당을 운영하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천천히 처음부터 배우세요. 아, 나도 할 줄 아는데 뭘 배워. 요리하는 건데 재수 씨가 좀 도와주면 되지? 이런 것이야말로 가족 사업 아닌가요? 아이고, 물론 4명이가 되겠죠. 내가 다 가지고 갈 거지만 솔직히 말하면 내가 장남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특히 잘 쳐줄 거라고 내가 탐내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내 동생은 직장 다니고 있고 여자가 식당을 운영하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나 도와서 일하면 섭섭치 않게 내가 월급 주니까 탐내지 말라고. 이놈이 뜬금없이 나타나서 설거지도 못할 판에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너야말로 가서 설거나 하고 우리 일을 들어가라고 그러는 거야? 아주 욕심만 늘어서 식당을 내놓으라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아이 엄마, 내가 뭐 못할 소리 했어? 동생은 직장도 다니고 있고. 아, 재수 씨도 나중에 취업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아르바이트 하면 되지. 식당은 당연히 나한테 물려줘야지. 여기서 버는 돈은 얼마나 되는데? 그걸 남이 주겠다고? 에이, 그러면 안 되지. 그 말에 우리 시어머니가 참지 못해서 아주버님의 뺨을 그냥 확 올려치더라고요. 짝소리가 식당 내부까지 울리는데 손님들도 뭔 일인가 싶어서 기웃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그런 행동을 할 줄 몰라서 깜짝 놀라긴 했죠. 아주버님이 아무리 노답으로 얻어도 손을 올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너는 얘가 해도 너무한 거 아니니? 아니, 어떻게 그런 소리를 무렇지도 않게 해. 내가 형님네 보기 부끄러워 살 수가 없다에 갑자기 형님네는 왜 나오나 했더니만 세상에 그 뒤에 이어진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동안 꽁꽁 숨겨두었던 비밀을 시어머니가 스스로 털어놓으셨어요. 우리 형님이 차량사고 당해 너를 걷어들인 지도 벌써 35년이 넘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정신없을 때 너까지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한 것 같은데 애가 머리를 다치면서 기억력이 희미해졌다. 처음에는 우리가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사건이 크다고 생각했었어. 그래서 너를 정성껏 치료하고 우리 아들보다 더 소중히 키우면서도 은혜를 전혀 잊었군.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아이고, 엄마가 얼마나 욕심을 부렸길래 그런 무섭고 무례한 말을 평소처럼 하니까? 엄마 아빠 자식이 아니라고 부정하면 기분이 좋아지나? 그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 왜 내가 그런 걸로 거짓말을 할까? 당연히 모든 게 사실이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고 참아왔는데 너도 모르면서 식당까지 가서 우겨대니. 누군데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우리 양자년나이다 이 말이야. 나의 아버님은 내 아버님의 형이었지. 내가 차 사고를 당한 후에 종일 힘든 하루였는데 돌아가셨고 그 차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생존자가 너였다. 참마 가족이 되어서 너를 고아원에 맡기기엔 우리에게는 그럴 수가 없었으니까 너까지 키우자고 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부르겠니? 내가 아빠랑 얼마나 닮았는데 그런 소리를 하면 어마어마하지? 내가 당장 욕심 안 내고 천천히 식당을 배우고 있다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말하자니 너도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겠어. 우리는 우리 아들을 낳고 정신없는 와중에 너를 맡아서 키웠던 거거든. 사고로 인해 기억이 온전하지 않았거든. 너는 우리를 부모로 생각하고 믿고 따르기 시작했고 우리도 일부러 내가 상처를 받을까 봐 정정하지 않았어. 그냥 그렇게 믿고 살도록 내버려 두었지.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차별한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나무라는 인내 욕심이 그렇게 잘해준다고 생각했어? 아이고, 내가 정말 속상해서 너한테 말해야겠어. 나는 정말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께서 내게 큰 아들이 아니라 큰집 아들이었다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이런 사실을 숨기고 감추려 했던 건 그때는 너를 위해서 그랬어서 맞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우리가 그 생각을 잘못한 것은 분명해. 이렇게 어리석게 기대하고 있었으면 옳지 않았어. 우리는 정말 잘못했어. 지금은 엄마야. 그래도 내가 엄마의 자식임에 변함은 없어. 나는 엄마를 용서할 거야. 이제까지 속여왔다면서 그래도 내가 너를 용서할게. 식당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배우면 돼. 재수 씨가 도와줄 테니까 앞으로는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나한테 맡겨도 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왜 우리를 용서하고 말 거를 따져. 아, 의효됐어. 이제 우리는 내 뒷바라지 안 하려고 한다. 그동안 해준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냐? 이 가게 말한 대로 힘을 모아서 그만두려고 했어? 며느리에게 물려주려고 했다고. 며느리가 그러나 마찬가지인데 이 가게를 어떻게 내가 솔랑 가져가겠다는 말을 하고? 그래, 양심도 없게 너는 내일부터 취직 자리를 알아봐. 그리고 우리 집에서도 나가 독립해. 이혼까지 당해서. 언제까지 집에서 탱자탱자 거릴 거야? 나이가 마음을 넘어서 정신 차리고 살아. 아이 엄마 아니, 이렇게 나를 내치겠다고? 아, 나를 여태까지 키운 정이 있으니 갑자기 하루아침에 독립을 하라고 말하는 게 어딨어? 나 그럼 어디로 가라고? 내가 알아야 하니? 나이 많이 되도록 키워줬으면 할 일 다 한다. 거지 형님, 내가 우리한테 뭐 넘겨준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답 없는 놈을 데리고 살아야 해? 아니, 당장 취직할 자리를 알아봐서 취직해야 해. 내 조체야. 엄마가 갑자기 내주면 어떡하라고? 아니, 나한테 집을 구할 시간을 줘야 하거나 취직할 시간을 주어야지. 내 나이에 제대로 된 경력도 없는데 어디서 취직해?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지. 3개월 주면 3개월 뒤에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짐 싸서 내쫓을 거니 그런 줄 알아. 아유, 꼴도 보기 싫다. 우리 식당에도 오지 마. 그 말에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입을 다물어. 나주님은 기가 팍 죽어서 그대로 사라졌어요. 뭐, 당장 갈 곳이 없으니까 시댁으로 가야 했겠지만 충격이 아마 말도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날, 가게에서 퇴근한 후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제가 들은 이야기들을 전부 해줍니다. 그래, 나는 이상하게 형이 내 친형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우리 엄마랑 아빠가 5월이 되면 두 분만 우리 모르게 어디를 나가셨는데 그때가 아마 큰아버지 기일이었을 거다. 그래서 성묘를 하러 오셨던 것 같아. 무슨 일인지 궁금했었는데 이제야 이해가 가네. 아, 나는 눈치를 전혀 못 챘는데 어머님 이야기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아주버님이 아나무인을 구할 때도 늘 편을 들어주셨었는데 친아들이 아니었다니 충격이었어. 형도 욕심내려다가 다 이은 것이 뭐야? 이제는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 뒤로는 아주버님이 시댁에서 눈치를 오지게 봐. 있더라도 그래도 꿈쩍도 안 하는 부모님께서는 달력에 아예 3개월 디데이를 적어주셨습니다. 하루하루 X 표시를 치고 있던데 그걸 보면서도 아주버님은 엄청난 마음을 졸이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무조건 내쫓겠다고 하시는데 제발 아주님 울고불고 빈다고 해도 결코 받아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주버님의 독립까지 7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데 그 사이에 제발 멀쩡하게 취직이나 하길 바라는 바입니다. 짐 싸대고 우리 집으로 오는 불상사는 없어야 하기에 저도 딱 잘라서 말했거든요. 재수 씨야, 내가 그동안 재수 씨한테 막말하고 못된 짓 해서 미안해. 내가 이런 추지인 줄도 모르고 있었어. 혹시 나 집에서 쫓겨나면 며칠만 재수 씨한테 도움 요청해도 될까요? 아니요, 저는 아주버님께서 사과하셔야 한다고요. 한마디로 상처가 지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 인사를 드릴 때부터 깽판을 주셨잖아요. 아주머님,
저는 아주머님과 한 공간에 단 30분도 못 있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일해서 독립하고 아주머님 파이팅. 그 이후로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어요. 제발 이번에는 정신 차려서 새 삶을 찾아간다면 좋겠어요. 제 웃을 수 없게 하는 시댁살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